안녕하세요, 사모님들. 반갑습니다. 강의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사모님들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묵묵히 이렇게 견디다 보면 지나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때지만 또 이것도 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5강 인지행동적 가족치료와 이야기 가족치료입니다. 가족치료 이론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의 뿌리에서 시작되거나 굉장히 공통적인 철학 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가족 상담을 할 때 한 이론만 집중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그때그때 가족들이 가진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사모님들께서 가족을 이해하는 그 시야를 좀 더 넓히고 상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툴을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인지행동적 가족치료입니다.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그래서 CBT라고 부르죠. 사실 이 치료는 현대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특히 미국의 그 각 주정부에 있는 DHHS라고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그 기관에서 상담기관에 펀딩을 할 때, 그 돈을 줄 때 이 CBT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일단 실험에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검증된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 CBT의 프레임에 맞는지, CBT에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되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 행동적 가족 치료에서 먼저 행동주의적 접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심리가 객관적으로 관찰과 예측이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행동을 보면서 인간의 심리를 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심리학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학습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행동주의가 사람의 마음이나 인간을 너무 기계적으로 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담자가 외부 자극에 의존하는 경우에 뭐를 받는다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경우에 내적 동기가 유발이 되지 않죠. 사탕을 줘서 장난감을 치우게 할 수 있는데 자기 물건을 치워야 되겠다는 내적 동기가 생기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이 행동 변화가 이렇게 강화, 그러니까 사탕 같은 외부 강화로 생긴 상황에서는 그 강화를 안 주면 그 행동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죠. 사탕을 안 주면 그 다음에는 안 치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후에 행동주의적 접근의 강조 이후에 인지적 접근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내 머릿속의 해석,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인지 왜곡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왜곡되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를 해친다는 그런 접근입니다. 먼저 행동주의적 가족치료의 가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모님들 아마 대학 때 심리학 개론을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고전적 조건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는 개념인데요. 파블로프의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이 연합되면서 반응을 유발한다는 이야기죠. 그림처럼 개 밥이 무조건 자극인데 개가 침을 흘리는데요. 밥을 보면 이제 저절로 침을 흘리죠. 그래서 개밥이 무조건 자극이 됩니다. 종소리는 중성 자극이라서 개가 처음에는 침을 안 흘리죠. 종소리를 들어도. 그런데 종소리와 동시에 계속해서 밥을 주면 이 두 가지 자극이 연합되면서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죠. 예, 이런 원리가 이후에 불안장애나 성기능장애 치료에 활용이 됐습니다.
저도 개를 무서워하는데요. 어릴 때 그 털 있는 인형만 안겨줘도 울었다네요. 어떻게 보면 개와 어떤 위협, 아니면 개와 뭐 아픔, 뭐 누가 그걸 물리는 걸 봤다든지 이래서 요렇게 연합이 돼서 학습이 돼서 개만 보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그래서 이웃에 강아지 쓰다듬기도 하고 막 가서 얘기도 하고 이쁘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와 위협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강아지, 이것이 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강아지가 별로 그렇게 많이 무서워지게, 좀 덜 무서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이론이 나중에 소개될 체계적 동감법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죠. 행동주의적 가족치료 중에 또 조작적 조건화가 있는데요. 버러스 스키너가 이야기한 인스트루먼털 컨디셔닝이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스키너 상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자 안에 쥐를 넣고 쥐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면 이제 음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 바로 보상, 또 강화라고 이야기도 하죠. reinforcement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행동이 강화를 통해 학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먹이를 줌으로써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가족 치료에도 이 강화가 어떤 행동을 지속시키기도 하고 소고시키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참 간단한 원리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의 그 관심, 엄마의 케어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엔 잘 구분이 안 가죠. 진짜 머리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치료할 때 가짜 두통을 보이는 것 같으면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pay attention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두통도요. 적절한 처방만 하죠. 약 주고 좀 누워 있어라 이렇게 하고 아이한테 과잉으로 친절하게 하거나 과잉 주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통과 엄마의 케어가 연합되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행동주의적 가족치료 또 다른 이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알버트 반드라가 이야기한 이론이죠. 모든 행동이 사회적 학습의 원리에 습득되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가족 안에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사람의 행동을 형성하고요. 이 행동도 인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마켓을 갔다가 원하는 거를 안 사준다고 이제 막 떼쓰고 뒤집어질 수 있죠. 그리고 엄마가 안 돼 했다가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창피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원하는 걸 사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배우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떼쓰면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얻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엄마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 행동이 점점 심해지니까 엄마가 지레 포기할 수 있죠. 얘는 진짜 안 돼.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또 사줘버리고. 자, 그럼 이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또 여기 보면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보고 배우다는 말이 바로 이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동 교류 이론인데요. 관계 속에서 인간이 이익은 증가시키고 손실을 줄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관계가 이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이익을 많이 경험할 때 행복하고 안정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주의적 접근에 비판이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 상호작용의 그 아주 복잡한 역동이나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동기를 다는데 실패한다라는 비판인데요. 예를 들어 책을 읽으면 돈을 주잖아요. 5불 주겠어 이러면 책을 읽기는 읽죠. 그런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강화를 안 하면 보상을 안 하면 책을 읽을 동기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만 머물지 않고 거기서 더 확대해서 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적 가족치료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어떤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주관적으로 구성한 현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구성한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에런 백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보면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도요. 어떤 사람은 고집 엄청 세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물렁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어떤 객관적인 성품이나 특성보다는 이 한 사람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결정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논리적인 신념,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왜곡 이것이 가정 안에서 정서적인 고통을 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내 신념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신념이 있으면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감정이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아니면 내가 B를 받으면 인생 망치는 거야. 이런 어떤 비논리적인 신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긴장되겠죠. 공부하는 게. 또 사람은 다 못 믿어. 이런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요. 계속 의심하고 사람을 경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적 문제의 이면에는 이렇게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생각, 사고, 믿음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가정이 바로 인지행동적 가족치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호작용이 또 서로의 행동에 의해서 선행되거나 뒤따르는 환경적 사건에 의해서 유지되고 변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남자는 다 폭력적이야 이런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아마 전에 선행되었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는 걸 봤다거나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이 그런 믿음이 확 생기고 그 다음에 행동도 그거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 온 내담자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안 때리는 남자와 연애한 적 있냐? 만난 적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념이 있으니까 남자가 얼마까지 안 때리고 참는지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안 때려? 내가 이렇게도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계속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슨 일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자기가 먼저 달려들어서 남자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어때요? 밀치죠. 달려들어서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봐. 남자는 다 폭력적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념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죠. 가족 치료의 공통적인 기반이 바로 이 체계적 접근인데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행동이 더 강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시스테믹 티어리라고 그러죠. 체계적 접근. 이것이 인지행동적 가족치료도 다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행동적 가족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먼저 행동주의적 가족치료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강화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강화를 훨씬 더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놀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말썽을 부리면 쳐다보고 아이들에게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단하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강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할 때, 잘 놀 때, 형제들하고도 안 싸우고 잘 놀 때, 이럴 때 엄마가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주목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이 바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가 되겠죠.
여기서 프리맥 원리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행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하는 건 가능성이 낮은 행동이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숙제를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행동, 노는 행동을 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숙제를 하면 나가서 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프레맥 원리라고 합니다. 토큰 강화법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이 그림처럼 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차면 숙제를 면제해 주던가 아니면 자유시간을 주는 이런 식의 토큰 reinforcement이라고 하죠. 인지행동적 가족치료 방법 중에 행동주의적 가족치료 방법 중에 또 체계적 둔감화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노출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공포 반응이 학습되었거나 조건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새로운 자극에 짝을 지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종소리가 들리면 침이 도는 것처럼 예를 들어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도 연압에 의해서 학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 자극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육 이완 훈련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이 뭐가 조금 낮은지 뭐가 높은지 그 위계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불안하지 않은 것부터 근육 이완 훈련을 하면서 거기 그 자극에 노출을 시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서 근육 이완 운동하고 연합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서서히 점점 그 불안 위계 목록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노출을 시켜서 조금씩 둔감화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교재에서 성상담에 대해서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성관계와 공포, 긴장 이런 것이 연합된 경우 케이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질경련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도 그럴 수 있겠고요. 성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런 체계적 둔감화 요법을 사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교재에서 또 하나 소개된 방법으로 바로 유관 계약이 있는데요. 조작적 조건화에 기반을 두고 가족의 바람직한 행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contingency contract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부부 사이나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조건부 계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선의 계약 혹은 믿음 계약, 여기 보면 good faith contract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믿음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하기로 동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작성해 보는 거죠. 상응 계약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답례로 내가 할 행동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보기 싫은 날도 밥은 해준다. 이런 거는 선의 계약이겠죠. 상응 계약은 어때요?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면 좋아하는 반찬을 해준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행동치료에서 나가서 인지행동적 가족치료의 방법들을 잠깐 또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론이고 치료 방법이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람의 인지, 행동, 정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상담을 하러 오시면 잘 살피게 되는 그런 과정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생각을 파악하고요.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중점을 두는 치료 방법이죠. 가족 치료를 하면서 그 안에 비합리적인 생각을 이렇게 찾아내면서요. 그러면서 자동적인 생각들에 주목을 좀 합니다. 자동적인 사고라는 것이 우리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도 쉽게 잘 모르는 이 의식되지 않는 사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임의적인 추론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 교회에서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났다고 추론을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를.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화가 났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요. 맨날 화를 내.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뭘까요? 과잉 일반화입니다. 인사를 한 번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일반화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래.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러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personalization이에요. 개인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인사를 한 번 안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잘 삐지고 화를 내니까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인데요. 한 번 마찰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완전히 틀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뭐 목사님도 사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그런 목사님은 없다고 막 천사 같다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단점이 하나 보이면 그런 인간이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흑 아니면 백. 그죠? black and white thinking 이라고 하죠. all or nothing 이라고도 합니다. 다 좋던지 다 나쁘던지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고죠. 마지막에 나오는 마음 읽기 이런 거는요,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인사를 안 한 사람이 이래서 화가 났을 거야. 나를 질투하는 걸 거야. 날 미워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나름대로 생각대로 읽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런 어떤 자동적인 생각들이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치료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지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이요. ABC 접근이라고 부르거든요. A가 activating event고요. B가 beliefs, C가 consequence예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어떤 인지 과정,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는 눈, 생각, 신념들 이것들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조용하고 말을 안 하는데요, 잘. 그 상태를 보면서 그 상태를 해석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belief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남편은 어떤 사건이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나를 떠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어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도 걸려고 하고 막 싸움도 걸고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고 다 뒤집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 과정을 자세히 탐색하면서 우리 사고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토대로 대화 기술이나 문제 해결 기술이나 협상 기술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 돕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행동주의를 볼 때요, 역시 비판이 있죠. 인간의 어떤 자연주의, 과학, 경험주의 이거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이 다 관찰되고 조작되고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질서나 믿음의 현상 이런 것들을 이 CBT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손익분석으로 축소를 시켰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 어떻게 손익으로 따져서 되는 사랑이겠어요. 가족 간에도 사실 보면 이게 손익 계산이 잘 안 되죠. 부모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행동주의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 치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행동과 역기능의 핵심인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CBT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인지행동치료가 기독교 상담에서도 저는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죠. 이 세상의 만물들, 이 일반 계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인지행동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만드시면서요, 인지, 우리의 감정, 그리고 행동적인 요소들을 다 같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이 지정의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신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부정적인 거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살피시고 터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는 말씀을 공부하거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상담을 받는 느낌일 때도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제 사고, 제 행동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만지시고 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바로 최고의 상담자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야기 가족 치료입니다. 모든 가족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요.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사건들은 정지 상태의 역사가 아니라 후에 오는 사건에 비추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신의 가진 이야기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심을 갖고요. 사실 우리 역사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야기 가족 치료의 대가가 바로 미첼 화이트인데요. 1980년대 이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가족 치료의 이론적 철학적 가설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먼저 후기 현대주의라고 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All truth is relative. 그래서요,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 라는 시대 사조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절대 정의 이런 거 거부하죠.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중요하죠.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어떤 주장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과 신념을 존중합니다. 사실은 부부가 싸움이 나서 저희에게 이제 오면 양쪽의 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부부가 똑같은 사건을 너무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담자 고유의 인생여정, 그 다음에 그 내담자를 둘러싼 문화적인 맥락, 상황을 보는 이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은요, 바로 구성주의, constructivism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칸트가 바로 유명한 구성주의 철학가지요.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게 바로 사회적인 과정,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경험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가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진리나 현실은 형성된 거고요. 창조된 거고 구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게요. 어떤 진짜 현실, 어떤 팩트가 있다기보다는 가족이나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지배적인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 구성주의의 설명을 이렇게 보면서요.
지식이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출된다. 학습자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 진짜로 뭐가 딱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매트릭스 생각 안 나세요? 진짜 한참 전 영화인데 90년대 영화죠. 그런데 제가 그 영화가 키아누 리브스가 멋있어서 보기는 봤는데요.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러면서 본 기억이 나요. 뭐가 현실인지 엄청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쪽에도 가고 저쪽 세계도 가고 막 총을 막 쏘는데 뒤로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안 넘어지잖아요. 거의 바닥에 닿는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가 현실인지 잘 모르는, 내가 구성하는 것이 현실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반영한 영화가 아닌가, 구성주의를 잘 반영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론적인 가설을 보면요, 이 구성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해서요,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 가족 기능인지 이런 것에 대해 판단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진단명 내리는 것도 이 이야기 가족치료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야기 가족치료의 방법은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 가족의 이야기를 그래서 잘 이해하고요. 이 이야기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하는 거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배적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지배적인 이야기라는 게 가족이 갖는 문제가 문화로부터 오는 지배적인 이야기를 내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끔 교회 안에도 이런 지배적인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요,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파워풀한 정치가로서의 지배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죠. 목회자가 사실은 예수님과 도저히 비교될 수 없겠지만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지배적인 이야기가 이런 것과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먼저 오면 기대가 쏟아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기대감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사라지면 그래도 그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이었어 이러면서 그리워하기도 하죠. 네, 이런 어떤 조금 비합리적인 신념들, 그런 지배적인 스토리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내재화될 때가 있는 경우로 제가 봅니다.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경험을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가득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날 싫어해. 다 내 흉을 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들 옆에서 긴장하겠죠.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쟤는 좀 특이해. 사회성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본인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안에서. 저봐.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다 나 흉보는 거야. 저렇게 서서.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이야기로부터요, 가족을 분리하고요, 대안적인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이 치료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은 한두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내 이야기가 왜곡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대안적인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창조하는 거예요. 좋았던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게 포커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탐색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하는 기술, 뭐 말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대인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사람들하고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대안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신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대안적인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꾸시는 거죠. 전에 여성 상담에서 제가 라이프 스크립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 치료와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의 지배적인 이야기가 바로 I'm not good enough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의 이야기가 대안적인 이야기로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택하셨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 거다 라고 부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떠올라요. 정말 그 어두웠던 골목에 끌려가서 엄마한테 아주 딱 죽지 않을 만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첫 기억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고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는 그 기억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죠. 근데 그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초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에서 나오게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만을 위해서, 저 하나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덕을 선포해서요. 또 다른 누군가를 어둠에서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가요, 계속됩니다. 이게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대안적인 이야기로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많이 소망하고 기도합니다.